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이 영상은요, 동국대 신윤순 교수님과 함께 PT를 제작을 했고요.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AI 모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저희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관련돼서 오늘 가르칠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선 딥러닝의 핵심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딥러닝의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축을 이해해야 이제 생성형 AI가 왜 트랜스포머 중심으로 발전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 배울 거, 딥러닝의 핵심 개념과 구조인데요. 우선요, 이 강좌 목표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진행을 하자면, 딥러닝의 기반 언어라든지 CNN, RNN 등의 이제 실제 모델 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딥러닝의 개념입니다. 네.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본질적으로 표현학습, 리프레젠팅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통 머신러닝이 이제 사람이 특징을 만들었다면, 피처라고 하거든요. 이 피처를 만들었다면, 딥러닝은 원시 데이터에서 특징을 스스로 추출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층이 깊어질수록 저수준에서 이제 고수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 신경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경망이 쌓여서 층이 깊어져서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무엇이다? 딥러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음성 데이터 등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쓰이는 게 이 딥러닝인데요. 이미지나 목소리에 쓰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데이터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이라든지 뭐 윤곽선, 뭐 색상, 질감, 객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고차원 패턴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흰색, 이쪽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딥러닝에서는 다 하나하나씩 검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검출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객체 검출 뭐 그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이미지 분류 해가지고 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무엇이냐 이제 CNN이라고 하는 그 필터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로컬 피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목소리 분야에서 또 많이 쓰이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음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적 주파수 특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리는 게 이렇게 지금 울림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려면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그 음성 데이터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흐름을 체크할 때 자주 쓰이는 게 이제 RNN이라든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제 음성의 시간적 순서라든지 이제 컨텍스트 오늘 이제 조금 문맥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 문맥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목소리 인식에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 의미 있는 패턴으로 자동 추출돼 갖고 여러분들 뭐 생성형 AI 가지고 조금 목소리 변형하는 경우도 조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목소리 관련돼서 조금 여담을 잠깐 좀 하자면 여러분들처럼 학부 때 이제 그 UN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관련된 그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음성 합성을 하는 건데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좀 조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갖고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음성인식이라든지 화자식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번역으로 막 쓰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요즘 네, 음성 분야에서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네, 그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패턴을 가지려면은 머신러닝으로는 힘듭니다. 머신러닝은 아무래도 신경망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깊은 신경망을 쓰려면 아무래도 네, 깊은 딥이잖아요, 딥. 딥이 뭐예요? 깊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깊은 신경망을 써가지고 이 DNN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야지 좀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죠. 전통 머신러닝은 이제 특징 설계가 성능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딥러닝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 성능이 올라간다? 경험이 올라간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산업적 파괴력을 만든 핵심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 데이터가 규칙을 만든다로 이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쌓여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규칙을 만드는 상황으로 네, 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던 사례라면 이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규칙을 만드는 사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된 상황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딥러닝의 이제 기본 구조가 이제 인공신경망이거든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모든 딥러닝은 이 신경망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뉴런으로 이제 입력, 가중치, 편향, 활성화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면서 하나씩 보시면은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네, 저는 이론으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네, 글로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딥러닝의 뉴런 같은 경우 인간 뇌의 그 식경세포를 모방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 그 첫 번째 여기 입력 있지 않습니까? 입력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계층으로부터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이고 정보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의 원천이다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중치 웨이트 부분입니다.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에 곱해지는 숫자로 중요도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도 같은 경우 이제 AI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되기도 하고요. 이 중요도가 높은 입력일수록 가중치가 아무래도 크겠어요, 적겠어요? 크겠어요, 적겠어요? 네, 크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 네, 편향. 네, 편향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과 가중치가 곱해진 값에 이제 더해진 상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뉴런이 입력값에 상관없이 쉽게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양한 패턴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라고 그래서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로 여기다 쓰진 않은데 이 활성화된 출력을 생성한다라는 게 이제 활성화 함수예요. 이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입력이라든지 가중치 편향 등을 통해서 이제 계산된 최종 결과값을 적용하는 이제 비선형 함수인데, 뉴런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말지 결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또 선형적으로 해서 비선형으로 만들지 해서 이제 딥러닝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시켜주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코딩 하실 때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렐루라든지 시그모이드, 네, 이 부분인데 나중에 그래픽 패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3, 4학년 그때쯤 되시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계랑 같이 좀 맞물려 가지고 하시면 좀 편하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런의 계산 과정을 살짝 제가 수식을 뺀 것 같은데 이야기를 살짝만 드리고, 활성화 함수 뒤에 있군요. 네.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은, 이 부분은 이제 활성화 함수 가르치면서 한번 그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렐루하고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활성화 함수는 이제 딥러닝이 선형 모델이 아닌 이유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렐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여기 있죠? 렐루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그 소실을 크게 완화를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 네,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가우시안 에러를 잡는 그 에러를 보고서 이제 만드는 상황인데, 그 트랜스포머 개념으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네,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비선형성이 없다면 이제 딥러닝은 복잡한 패턴을 전혀 학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뉴런 계산 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면, 네.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수식 그래도 하나 쓸게요.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 네. 여기다 두고 시그마로 해서 여기에 x에 플러스 그 다음에 바이어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fx로 보여야 돼요. 네, 그냥 함수로 가지고 진행을 한 상황이고, 조금씩 투영을 해볼게요. 자, 이 x를 지금, 네, 시그마를 이용해서 전체 그 입력과 가중치를 넣어서 지금 편향을 더한 값이거든요. 입력값이 지금 여기에서 x, 다들 멍한 표정인데 큰일 났는데. 네, 설명해 줄게요. 네, 편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런 계산값입니다. 수학하면 좀 쉬워 보일 것 같아서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입력과 가중치를 곱해요. 입력과 가중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 곱해서 그 다음에 편향을 여기 플러스가 빠졌군요. 편향을 더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뉴런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를 이제 제가 잘못 썼군요. 네, 곱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새벽 2시에 촬영하다 보니까, 네, 촬영하면서 지금 다시 네, 레코딩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B를 해가지고 편형을 해갖고 진행을 한 상황인데,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편향을 더한 값으로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최종 결과를 도출한 값이 이제 뉴런 계산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뉴런 값이 이제 정보를 전달할지 말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선형적인 결과를 비선형으로 만들지 아니면 딥러닝이 복잡한 패턴으로 만들지 그 부분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순전파, 역전파 뭐 나오는데 순전파는 단순합니다. 그 입력 데이터가 이제 X가 신경망의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한 방향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그 변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X가 그 각 층을 통과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 가중치라든지 편향, 활성화 함수를 거쳐 그 데이터의 표현을 점진적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H1, H2, H3 해가지고 점점 특징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순전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거예요, 신경망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특징을 잡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하고 멍하고 쳐다볼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어렵네요. 코딩 없이 하려 보니까 네, 코딩하고 수학 없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계층을 통과해갖고 변환되는 일련의 계산을 이제 순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층의 가중치를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CNN이라든지 RNN, 트랜스포머 모두 전부 다 네, 이 형태를 띄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점차 증가가 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걸 한다? 특징을 추출한다. 라는 거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처리의 그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들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네, 일단 순전파라는 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첫 단계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간다. 그 부분만이라도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싶으시면은, 네. 이 부분만큼만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방향. 네. 순전파니까.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 뜻이에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역전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의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전파 같은 경우에 로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기울기를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를 전달해가지고 아담이라든지 그 RMS 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그 루트 민 스퀘어 프로파게이션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경망에서 이제 경사하강법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해갖고 기울기 정보를 갖고 이제 기울기의 제곱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MS 프로프 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순전파랑 달리 이제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모델을 학습할 때 있어서 그 웨이트를 이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측 오류를 거꾸로 전달해요. 네, 예측 오류를 거꾸로 전달을 해가지고 신경망 뒤쪽에서 이제 출력계층에서 입력계층으로 거슬러서 올라가갖고 이제 한번 훑어보거든요. 네,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예측과 실제 정답 사이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동 단계를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순전파로 먼저 계산이 진행이 돼요. 순전파로 계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실이라는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일단 그냥 듣기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역전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가중치 업데이트.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전파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의 앞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뉴런의 계산을 거쳐갖고 최종 출력을 만들어낸다고 방금 전에 배웠어요. 네, 이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네, 프로파게이션, 보어드 프로파게이션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손실 계산이 진행이 돼요. 손실 계산. 손실 계산 같은 경우에 로스 칼큘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최종 출력된 그 예측값하고 실제 정답 사이에 오류를 체크를 해요. 네, 그 오류를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전파로 오게 됩니다. 역전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로스를 가지고 신경망이 거꾸로 출력에서 입력으로 이제 전달을 계속 전달 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이는 게 미분입니다. 네,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 가중치가 오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역전파다라고 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는 이제 계산된 기울기에서 이제 학습률을 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경사하강법이라 그래서 그라디엔트 디센트 등의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체인룰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체인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중치에 대한 그 오류 미분값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그 기울기 계산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딥러닝에서는 이제 핵심 알고리즘인 지금 배우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제 연쇄 법칙을 이용해 갖고 대규모로 활동하여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속, 여기 제가 봤을 때 더 설명을 여기서 더 하진 않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게, 네, 간단하지 않은데요. 하고서 다들 그냥, 하고 한숨 쉴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류 전파, 기울기 계산, 그 역전파 핵심으로 해가지고, 신경망의 이제 마지막 계층에서 로스를 가지고 이제 첫 계층으로 올라가서 기울기 계산을 하고, 그 기울기 계산을 토대로 해갖고, 역전파의 핵심으로 해서 연결고리들을 이제 기울기를 계산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네,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처음 보는 용어가, 네, 여기서부터 용어가 나오는군요. 하나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네. 핵심 기술로서 오류를 수정해서 하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역전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방금 전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배웠어요. 네. 자, 그래서 학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계속 제가 그 로스 펑션, 그러니까 로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손실 부분이죠. 손실 부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제 에러율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 측정을 해갖고, 모델의 측정값과 그 실제 정답값의 차이를 보고, 에러를 구해가지고, RMS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속도와 이제 안정성 결정에 있는데,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네, 그 학습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하이 파라미터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 이게 다 원래는 여러분들 코딩을 하면서 익히시면 조금 편한데, 이번 파트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배치 사이즈 나중에 여러분들 딥러닝 실습하실 때 네, 체감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교수님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할 수 없는데 네,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 일반화 성능과 이제 연산 효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 반복 횟수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체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귤라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는 장치로서 이제 주게 돼 갖고, 딥러닝 성능을 이제 데이터 모델 구조,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결정해 갖고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의 최종 성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데이터 품질 플러스 네트워크 구조 플러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딥러닝의 성능이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성능은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로스 펑션이라든지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에폭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균형적으로 잡혀야지 데이터 구조가 이제 알고리즘을 결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데이터 형태에 맞게 그 딥러닝이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딥러닝의 주요 알고리즘 보도록 할게요. 딥러닝의 주요 알고리즘, 신경만 가지고 하는 건 알겠어요. 네. 그 기본 구조가. 그 다음에 CNN, 그 이미지, 영상, 공간 데이터처럼 이제 인접한 정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데이터에 특화가 됐는지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 그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의 핵심은요, 필터입니다, 필터. 그 필터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필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논문으로 써갖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씌워서 하나씩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이게 다 이미지라고 볼게요. 네, 이미지를 둬가지고 지역 패턴을 학습을 시켜요. 여기는 조그맣게 이 정도로 학습을 시키고 여기를 이제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시켜서 이 정도를 이제 확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확보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딥러닝 배우실 때 이제 체크를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을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초기층에서는 이제 모서리라든지 윤곽 수준의 이제 저수중의 특징을 조금 잡고요. 피처를 그쪽으로 피처가 특징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잡고, 그다음에 깊은 층으로 갈수록 이제 얼굴 사물 형태 등의 이제 고수준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플링은 이제 공간 크기를 줄여가지고 노이즈를 완화시키고 이제 연산량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둘 수가 있겠고, 차후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 그래갖고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의 특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CNN과 친구가 꼭 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CNN은 컴퓨터 비전의 표준 모델로서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보고 싶어요. 네. 이 출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의 이제 딥러닝 논문을 가지고 제가 네, 다 두었고요. 전부 다 제가 출처 썼어요. 힘들게.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논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NN 보도록 할게요. 네, RNN. RNN 같은 경우 이제 순서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히든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 네, 은닉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네, RNN에. 그래서 그 구조에서 이제 문맥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둬가지고 순차 처리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병력화가 조금 어려운 구조를 이제 RN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파트는 저도 좀 어렵네요. 네, 수식 없이 코딩 없이 이론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이론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네, 상상, 네, 체크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기울기 소실이라 그래가지고 그라디언트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LSTM하고 이제 GRU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RNN의 한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커팅을 할게요.
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왠지 멍 하고 쳐다볼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는 기 뭐 한 기계학습도 그렇지만 그 딥러닝도 사실은 한 학기 과정을 배우고 한 1년은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고 그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지금 그 과정을 전부 다 압축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RNN의 한계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이 점이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 연산과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 기억을 못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순차 배열이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해결을 해보겠다 싶어서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 간의 관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로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자세하게 조금 CNN하고 이제 RNN 설명을 넣었는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크게 네, 크게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어렵네요.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어요. 필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CNN이에요. 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이제 넓혀가면서 이제 두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 추출을 하는 계열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CNN입니다. 그래서 합성곡 계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지역성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네, 하는데, 이미지를 얘를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여기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여기로 보낼 것이냐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 조금씩 가지고 이제 패턴을 학습을 시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 원리 같은 경우에는 고수준에서 복잡한 특징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떡하겠어요. 학습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니까 복잡하겠죠. 그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랑 이제 피처 맵 해가지고 플링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구조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적 특징으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을 갖고 패턴을 찾아내는 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이야기하고,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가 감지한 그 의미 단위로 해가지고, 그 의미 단위에 대한 기록을 조금 특징 표현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 축소, 노이즈 완화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구조 볼게요.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스넷이라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구글 르넷에서 이제 만든 이제 인셉션 해갖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논문을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외계어를 쓰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래는 아까 잠깐 이야기는 했어요. 네. 순차 현상과 장기 의존성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뭐가 나왔다? 트랜스포머가 등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전 시전의 정보를 전달. 아까 간단하게 이렇게 했죠? 전달을 하는데, 앞에 부분이 날아갔어요.
기억이 소실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뭐다?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기억을 못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네, 나오게 된 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맥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은닉층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제가 한다고 그 PT를 쓴 상황인데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장기 의존성하고 그냥 기억상실증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간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음성이나 시계열 분석의 기본 모델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심플 RNN에서 이제 LSTM 그 다음에 GRU로 발전해 갖고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네, 시간축을 따라서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베니시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긴 문장이나 이제 시퀀스를 처리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앞쪽의 기울기 값이 극도로 작아져가지고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이제 RNN의 그 기울기 소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 속도라든지 뭐 병렬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롱텀 디펜던시 해갖고 이 장기적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만 기억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부분을 네, 수도꼭지처럼 네, 여기를 열면 수도꼭지가 아무래도 물을 잠그면 물이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죠. 네, 수도꼭지를 잠그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두거나 아니면은 GRU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 방안으로 나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탄생이 됐구나.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RNN에서. 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생성형 AI라든지 뭐 NLP, 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트랜스포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석사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와닿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3, 4학년 학생들도 만약에 코딩을 한 학생들은 조금 편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지금 Y 처음 듣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냥 나가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압축을 한 상황이라, 원래 트랜스포머 하나 자체로 해서 3시간, 4시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RNN 계열로 해가지고 순차 처리를 해갖고 장기 의존성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RNN의 그 병렬 구조, 병목 그 구조를 좀 완전히 제거를 해가지고 그 어텐션만이 갖고 있는 그 문장 전체의 관계를 병렬로 계산을 하는 그 상황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GPT라든지 버트라든지 뭐 T5 같은 이제 현대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그 기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GPT의 기반이 되는구나.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체크를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자,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 쿼리, 키, 밸류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쿼리 같은 경우에는 키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밸류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스타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각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상관성과 중요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른 언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 의미 구조를 따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거를 이제 셀프 어텐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NN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N이 어렵게 찾기 어려울 때 그 RNN의 순차 처리를 가지고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무엇이냐?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내부 메커니즘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하실 때요, 트랜스포머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원동력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거는 코딩하시면 좀 편하게 아실 것 같은데 우선 여기까지 이 정도로만 둘게요. 그래서 가장 관련 있는 가중치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잡게 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발전 흐름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딥러닝. 맨 처음에 신경망이 나왔어요. 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CNN, 그 다음에 RNN, LSTM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체크를 해왔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왔다? RNN, LSTM이 나오면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챗GPT의 원동력, 네, GPT가 나온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 구조,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CNN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여러분들 나중에 컴퓨터 비전 할 때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CNN을 갖고 이제 공간 패턴을 이룬다면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순환 구조를 갖고 이제 시퀀스 모델을 만드는 게 RNN, LSTM.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네, 그 다음에 GPT 이렇게 해갖고 나오게 되는데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원래는 4-5시간 해야 돼요. 네. 4-5시간이 뭡니까? 거의 한 달은 붙잡고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일단 프리트레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갖고 진행을 한다. 그 정도로만,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그 원리를 제가 또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GPT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GPT 쓰기만 하지. 네, 무슨 약자인지는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네, 박사 애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박사과정 애들한테도, 붙잡고서 물어봤어요. 3명한테. 자, GPT 약자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야기를 못해갖고, GPT만 알고 있지. GPT의 약자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너러티브, 네, 생성하는 그 사전 학습으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갖고 생성하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G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네. 결국엔 모든 것은 트랜스포머 중심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계학습에서는 네로우 AI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같이 네, 맞물려 갖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고차원 패턴을 자동 학습하는 이제 다층 신경망 구조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은닉층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출하고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역전파를 갖춰서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고요. CNN과 RNN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CNN은 공간, 그 다음에 RNN은 시계열,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문맥 처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뭐 기반, 트랜스포머 기반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딥러닝은 계산적이며 판단 책임은 결국엔 뭐다? 인간에게 있다. 네. 계속 이 부분은 강조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제 강의의 목표는 딱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지금 있는 AI는 결국에는 인간이 넣은 인풋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고 느끼시는 게 저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한계점이 있죠, 당연히. 코딩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하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원래 CNN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2주, 3주간 할 수 있는데, 그쵸. 좀 아쉬울 뿐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꼭꼭꼭 네, 체크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네, 한번 유튜브나 뭐 그런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 해가지고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힘들게 논문들 다 찾아가지고 여기 밑에다 다 적었거든요? 아예 다 적었어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구글에 한번 타이핑 해가지고 아니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동국대 사이트라든지 이화여대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수고하시고 또 다른 다음 수업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